뉴턴의 운동 법칙 잠깐만 하고 오늘 진도 나갈 거야. 뉴턴의 운동 법칙은 제 1, 2, 3 법칙까지 있어. 근데 내 생각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만 관련해서 문제를 내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게 고1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는 문제를 낼 수가 있어서 뉴턴의 운동 법칙 제 1법칙은 관성 법칙. 아무데나 적어. 책 앞에다 적든가 뭐. 뉴턴의 운동 법칙 제 1법칙 관성 법칙. 근데 우리는 관성을 이미 했잖아. 그지? 관성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한번 멈춰 있었던 물체는 계속 멈춰 있고 싶어 하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무슨 운동을 계속하고 싶어 해? 등속, 직선 운동하고 싶어 한다. 기억나지? 이게 관성 법칙이고, 우리 배운 관성의 예도 되게 많잖아. 뭐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 몸이 앞으로 쏠린다든가, 응? 아니면은 또 어떤 관성의 예시를 배웠지 우리? 돌뿌리에 걸렸을 때 멈추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정지에 있으려는 관성도 있었고 계속 운동하려는 관성도 있었고, 어쨌든 다 관성이다. 그게 뉴턴이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 관성법칙인데, 관성법칙에서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 1번, 관성은 무엇에 비례한다?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무슨 얘기냐? 무거운 물체일수록 관성이 크다는 얘기야. 응? 무거울수록 관성이 크다.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관성의 예시를 내가 많이 얘기해 줬으니까 이게 예로 나오면 이게 관성을 나타내는 예구나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가속도 법칙인데, 여기 수레가 있는 거야. A수레, B수레. 근데 B수레는 짐을 실어서 무거워. A를 1kg짜리다 하면 B는 2kg짜리다 하자. 자, 내가 이 두 수레를 지금 정지해 있잖아? 지금부터 힘을 줄 거야. 힘을. 얘한테 이쪽 방향으로 1N의 힘을 일정하게 계속 줄 거고, B한테도 똑같이 이쪽 방향으로 1N의 힘을 계속 준다고 치자. 자, 그럼 A수레와 B수레는 1N의 힘을 계속 줄 거야. 속도가 어떻게 될 거야? 점점 빨라지겠죠. 그것도 어떻게 빨라지냐면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건데 둘 다 힘을 받으니까 둘 다 빨라지긴 하는데 누가 더 많이 빨라져? A야 B야? A가 더 많이 빨라지는 거 아니야? 힘을 똑같이 주면 가벼운 애가 더 많이 빨라지죠. 그러면 봐라.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크다. 더 많이 빨라진다. 가속도가 뭐야? 얼마나 많이 빨라지냐. 이게 가속도 아니냐. 그지? 질량이 가벼운 애가 더 많이 빨라질 거 아니야?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크네? 그러면 가속도하고 질량은 무슨 관계인 거야? 반비례인 거지. 질량이 가벼울수록 가속도, 속도가 더 많이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반비례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게 반비례한다는 뜻이죠. 이 물고기 표시는 원래 비례한다 표시인데, 쟤를 저렇게 분수로 쓰면, 분모에다 넣으면 이게 반비례라는 뜻이 돼요.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 가벼울수록 더 많이 빨라진다. 이해되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둘 다 1kg예요. 질량을 맞춰. 이번에는 둘 다 1kg인데 힘을 다르게 주는 거야. 힘을. 얘는 1N으로 당기고요. 얘는 2N으로 당기는 거예요. 자, 둘 다 일정한 힘을 받으니까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긴 할 거야. 근데 누가 더 가속도가 크겠냐?
이번에 누가 가속도가 커요? 누가 더 많이 빨라져요? 이 소리잖아 지금. B가 더 많이 빨라지죠. 왜? 질량은 같은데 힘을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힘하고 가속도는 무슨 관계라는 거야? 비례. 그치? 힘이 클수록 가속도도 커진다는 거야. 그러면 가속도는 힘하고는 비례하네요. 가속도는 질량하고는 반비례해. 즉 질량이 가벼워야 가속도가 크고 가속도는 힘에는 비례해. 힘이 클수록 가속도가 커요. 자, 이 두 개를 합쳐서 쓸 거야 지금부터.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힘에는 비례한다. 원래는 여기 물고기 표시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 과학자들은 비례한다 표시를 별로 안 좋아해. 이거를 꼭 이제 등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요 비례 표시를 등호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냐? 원래는 이제 상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을 사실 우리가 힘의 단위로 뭘 씁니까? 뉴턴을 쓰잖아. 뉴턴 그죠? 그 다음 질량의 단위로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로 미터 퍼 세컨드 제곱. 힘의 단위가 뉴턴만 있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뉴턴을 이제 씁시다라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 공식에다가. 질량도 킬로그램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공식에는 킬로를 쓰자고 약속한 거죠. 힘 자리에 뉴턴, 질량 자리에 킬로그램, 가속도 자리에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맞춰서 딱 넣으면 얘네 비례상수가 1이 돼서 이거를 그냥 등으로 바꿔도 돼요. 적당한 단위를 맞췄으면 이걸 등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 가속도는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즉 힘은 클수록 가속도가 커지고 질량은 작을수록 가속도가 커져. 근데 분수가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걸 좀 보기 좋게 바꾼 식이 F는 ma예요. 이게 가속도 법칙이에요. 이게. 근데 저렇게 n분의 1 위에다 F도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는 n분의 그거 어떻게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아니 A는 M에는 반비례하고 F에는 비례하니까 합쳐놓으면 N분의 F에 비례한다가 되잖아요. 아 그래요? 곱하면은 A 제곱은 F.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곱해요? 두 개를 곱해서 N분의 F가 된 게 아니야.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란 뜻이고 분자에 있으면 비례란 뜻이니까 합쳐서 쓰면 얘하고는 비례, 얘하고는 반비례란 뜻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아, 그래요? 근데 이걸 비례상수를 적당히 쓰면 등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얘네는 단위를 정해진 단위를 쓰면 바로 등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F는 ma라는 이 식 자체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 가속도가 기준이에요. 가속도가 기준이에요. 가속도는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원래 이 식을 보기 좋게 바꾼 게 F는 ma야. 자, 주의할 점은 여기서의 이 F는 다 무슨 힘을 의미해? 아무 힘이 아니라 알짜 힘입니다. 알짜 힘. 다 알짜 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F는 ma 공식을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여기 물체가 하나 있는데 질량이 뭐 2kg라 합시다. 정지에 있는 물체인데 내가 이쪽 방향으로 10N을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딴 놈이 2N을 주고 있어요. 자,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F가 힘이 있고 가속도를 물어보면 무조건 F는 ma 공식에 때려 넣는 거야. 그럼 봐라. F는 ma, 나는 가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질량은 2kg라고 주어졌어. 그럼 M 자리에는 질량을 2kg 넣으면 돼요. 그죠? 가속도 몰라. 힘이 얼마예요? 여러분, 힘을 지금 2개 받고 있어요. 근데 저 F 자리엔 무조건 뭐가 들어가는 거다? 알짜 힘이 들어가는 거다 그랬어. 알짜 힘. 그럼 이 물체가 받고 있는 알짜 힘이 얼만데? 알짜 힘이 뭐야? 두 힘을 합쳐보라는 거야. 12에 저기요, 반대로 받잖아요. 반대로 받으면 빼야죠. 얘 어느 쪽으로 8N 받고 있는 셈이야? 알짜 힘. 오른쪽으로 8N 받고 있는 셈이잖아요. 이게 알짜 힘이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합친 힘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F 자리에는. 무조건. 그럼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가속도 A는 얼마요? 4m/s 제곱이 되는 거라고요. 8은 2A잖아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방향은 누구를 따라가? 알짜 힘 방향. 오른쪽으로 4m/s 제곱.
오른쪽으로 1초당 4m/s씩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 이게 가속도 법칙이에요. F는 ma. 알겠어?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해, 힘에는 비례해.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F는 ma 공식에 집어넣되 F 자리엔 R자 힘이 들어가는 거야. 응? 그 다음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이것도 우리 했어. 작용, 반작용 법칙. 작용, 반작용이 뭐였는지 기억나? 내가 너한테 힘을 주면 얘도 나한테 동시에 똑같은 힘을 주는 거다. 힘은 절대로 그저 혼자 줄 수 없는 거다. 여러분, 이게 작용, 반작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어요. 가지가지 하고 앉았다.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어요. 자, A가 B를 밀고 있습니다. 지금 A가 B를 밀고 있어요. A가 B를 미는 힘. 제가 A가 B를 미는 힘이니까 FAB 이렇게 표시할게요. A가 B를 미는 힘이란 뜻이에요. A가 B를 미는 힘. 그럼 A가 B를 미는 힘만 있어요? A 혼자 밀어요? A가 B를 밀고 있으면 B도 A를 미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왼쪽. 이쪽 방향으로. 자, 이 힘은 B가 A를 미는 힘이므로 FBA로 표시하겠어요. B가 A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자, 이 두 힘의 크기는 무조건 같고 방향은 무조건 다른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반대가 되어야 돼요. 이 두 힘이 작용과 반작용 관계예요. 하나의 힘이 작용이면 얘는 무조건 반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 좀 그런가? 책상으로 합시다.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책상 위에 사과가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과는 지금 어떤 힘을 받고 있냐면 지구가 땡기는 중력을 받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사과가 받고 있는 힘을 한번 써볼게요. 지구가 사과를 어떻게 하는 힘? 당기는 힘. 이게 사과가 받는 중력이죠. 사과가 받는 중력을 풀어서 쓰면 결국 이 말이잖아요.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그죠? 그럼 지구가 사과를 당기고 있어요. 지구만 당기냐? 사과를 당겨요. 그럼 사과는 누굴 당기고 있는 건데? 책상. 지구. 지구를 당겨줘. 서로 당기는 거예요. 작용반작용은 둘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작용과 반작용은 무슨 관계? 주어와 목적어가 크로스되는 관계예요.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 작용이라면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이 그거의 반작용이 되는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은 무슨 관계냐? 주어와 목적어가 크로스되는 관계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이 두 힘은 크기는 같고 무조건 방향은 정반대. 세상의 모든 힘은 다 작용, 반작용이 있어요. 작용만 있는 힘은 세상에 없어요. 알았어? 무조건 힘은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작용, 반작용을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시. 작용, 반작용을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시. 벽을 때리면 손이 아파요. 자, 그러면 내가 벽을 때리는 힘과 똑같은 힘, 이 힘에 내가 벽을 때렸다. 이 힘의 반작용은 뭔데? 벽이 나를 때린 거. 이게 반작용이야.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받는 거죠. 자, 예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대포 있죠, 대포. 대포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대포를 대포 알을 쏴서 날릴 거예요. 대포가 대포 알을 밀어서 쐈죠. 근데 대포 알이 날아가는 순간 대포는 가만히 있냐? 대포도 뒤로 이렇게 밀려요. 단동. 자, 대포가 대포 알을 미는 힘. 이거의 반작용은? 대포 알이 대포를 미는 힘. 대포가 대포 알을 어느 방향으로 밀었어? 일로 밀었잖아요. 그럼 알은 대포를 어느 쪽으로 미는 거야? 반대로 이쪽으로 미니까 대포도 뒤로 밀리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총을 쐈더니 반동이 있더라. 마찬가지. 총이 총알을 미는 힘. 반작용으로 총알도 총을 반대로 민 거지. 오케이. 그 소방관들이
불 끌 때 호스 있잖아요. 이 호스 꽉 안 잡고 놓치면 얘가 미친 듯이 막 날뛰거든요. 호스가 물을 밀어내는 힘이 있어. 그럼 반작용으로 뭐가 있어? 물이 호스를 미는 힘. 서로 미는 거야. 자, 로켓이 하늘을 날아가요. 어떻게 날아가는 거야? 로켓 뒤에 보면 불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켓이 불꽃을 미는 힘이 있어요. 그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로켓이 지구가 로켓을 아니, 로켓이 불꽃을 미는데 왜 갑자기 지구가 튀어나와? 불꽃이 로켓이 불꽃을 미는 힘,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불꽃도 로켓을 밀어요. 불꽃이 로켓을 미는 힘 때문에 얘는 날아가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게 다 작용 반작용의 예시야. 근데 우리 관성의 예도 배우잖아. 관성의 예랑 작용 반작용의 예시를 막 뒤죽박죽 섞어놔요. 그럼 이게 관성 얘기인지 작용 반작용 얘기인지 구분을 해야 돼. 알겠어? 이해했어요? 작용 반작용은 어떻게 찾는 거야? 주어와 목적어를 크로스 해놓으면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 세 가지가 뉴턴의 운동 법칙이다. 제1법칙 관성 법칙, 제2법칙 가속도 법칙,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요 세 개가 학교 학습지에 있을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자, 여기 158페이지 생명 시스템 나가요. 생명 시스템. 질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지금 할래? 있다니. 생명 시스템 이거 알죠?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시끄러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되는.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일단 조직은 아무 세포나 모인다고 조직이에요? 머리카락 세포와 피부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된다. 맞아 틀려? 아닌 거 알죠? 조직은 같은 세포끼리 모여야 조직이에요. 피부 역할을 하는 세포만 모이면 피부 조직이 되는 거고 머리카락 역할을 하는 세포만 모여서 머리카락 조직이 되는 거지 아무 세포나 모인다고 다 조직이 되는 게 아니야. 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끼리만 모이면 조직이고요. 자, 여기서 이거는 동물 식물 공통이고요. 식물에만 있는 단계가 하나 있지. 식물에만 있는 단계. 조직계. 그거 어디 있어? 조직계. 여기 들어가죠. 조직계.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얘는 식물에만 있고요. 동물에만 있는 단계 어디 있어? 동물. 기관계. 여기 들어가죠.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거는 동물에만 있는 거고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는 동식물 합쳐서 공통된 것만 말하는 거지.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요 단계 그림이 밑에 있어요. 자, 여기 동물을 먼저 보면 이거 근육세포거든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긴 거. 근육세포 여러 개가 모였어. 그럼 이건 무슨 조직이야? 근육조직이에요. 세포 중에서도 근육조직을 예로, 근육세포를 예로 든 거야. 근육세포가 모이면 근육조직이 돼요. 이 근육조직이 모여서 지금 무엇이 된 거야? 위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이 된 거죠. 인간의 몸에 위 말고 기관에 해당하는 것도 뭐 있어? 뇌, 좋아요. 간, 소장, 심장, 이거 다 콩팥 다 기관이거든요. 그래, 그거 다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기관 중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또 모인 게 기관? 개죠. 여기 지금 위, 간, 소장, 대장 이런 게 모였어요. 이거 무슨 기관계? 소화, 기관계, 줄여서 소화계죠. 소화기관계에는 이런 것들이 속해요. 그럼 기관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소화계 말고. 호흡계. 호흡계 좋아. 호흡계에는 어떤 기관들이 들어가나? 기관, 기관지, 폐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또 순환계 좋아요. 순환계엔 뭐가 들어가는데? 심장, 폐 아니고요. 심장, 경동맥. 혈관, 혈액 이런 것들이 순환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뭐 신경계, 배설계 뭐 여러 가지 계들이 있겠죠? 요 기관계들이 다 모여야 하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름이 나오면 이게 무슨 단계에 속하는 건지 정도는 아셔야 되고. 알겠어요? 그리고 근육 조직 말고 또 아는 조직 있어요? 동물에? 신경조직. 신경조직 좋아요. 뉴런이 모인 거. 또 근육조직, 신경조직, 상피조직. 상피조직은 이런 거 우리 몸의 겉부분을 싸고 있는 거, 피부 이런 거. 그 다음에 콜라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상피조직하고 결합조직. 결합조직이 뭐냐면 핏줄 이런 걸 이제 결합조직에 얘네가 속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조직 단계다. 근데 보시면
조직은 뒤에 다 조직이라고 보통 이름이 붙어요. 그러니까 아 얘네가 조직에 속하는구나 요 정도. 그걸 생명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식물로 갑니다. 식물도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얘는 이제 조직계. 이건 식물에만 있죠. 혹시 식물에 조직계에 뭐 아는 거 있어요? 광합성계. 이거 보면 호흡계? 식물에 그건 동물한테 있는 거고 식물의 요 나뭇잎을 예로 들면 나뭇잎 가장 겉부분을 덮고 아니, 있는 엽록체. 껍데기 얘는 엽록체는 세포지 세포 안에 들어있는 소기관이고요. 얘는 표피 생명 잘한다며 엉망진창인데? 어?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 한다. 표피 조직이 모이면 표피 조직계라 그래요. 이게 동물은 여기를 상피라고 부르고 식물은 이걸 이제 표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겉껍데기인데 약간 표현이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식물의 조직 중에 왜 물관, 체관 이런 거 있어요. 물관은 물이 이동하는 통로고 체관은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잖아요. 이거 다 조직이거든. 근데 얘네 둘 다 이동하는 통로잖아. 어쨌든 비슷하죠 역할이. 묶어요. 관다발 조직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직 중에서도 하는 역할이 비슷한 애들을 또 모으면 조직계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모이면 이제 기관이 돼요. 자, 이게 중요해요. 식물의 기관엔 뭐가 있어? 식물의 기관. 나뭇잎, 잎. 맞아요. 잎, 줄기, 줄기, 뿌리, 뿌리, 꽃, 꽃, 열매. 그렇지. 동물의 기관에 열매. 동물의 기관에는 위, 심장, 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식물의 기관에는 꽃, 줄기, 뿔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모여야 비로소 하나의 식물이 된다. 요 단계 정도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이거지. 동물, 식물 그림을 구분하는 건데 일단 그림 딱 보고 누가 식물인지는 알죠? 좀 모양이 규칙적으로 생기고 껍데기가 두꺼운 애가 식물이잖아. 쟤는 왜 저렇게 모양이 규칙적이고 껍데기가 두꺼워? 쟤는 세포? 벽이 있죠. 그럼 동물은? 막어요. 그럼 식물은 막이 없어? 있어요. 동물은 세포 막만 있고 식물은 막하고 벽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지. 그죠? 동물은 세포 막만 있어요. 그러니까 말랑말랑. 근데 식물은 세포 막도 있지만 벽도 있어. 단단. 알겠습니까? 그럼 막은 둘 다 있고 벽은 식물만 있는 거지. 알겠어? 막은 둘 다 있고 벽은 식물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동물과 식물의 공통으로 있는 가운데 요거 핵의 역할은? 핵 안에 뭐 들었어? 유전물질이 들어있다. DNA. 그래서 요 밑에 자 핵은 DNA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핵의 역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끝에 보여요. 생명 활동을 조절 혹은 이걸 다른 말로는 생명 활동의 중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은 뇌가 다 조절하죠. 뇌가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조절하듯이 세포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핵이 조절한다는 뜻이야. 생명 활동의 중심이다.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핵의 역할 기억하시고 여러분 핵은 막으로 싸져 있는 거 알죠? 핵은 이렇게 막으로 싸져 있어요. 핵을 싸고 있는 막을 핵막이라 그래요. 근데 핵막에는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어서 물질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핵막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물질의 종류 뭐가 있을까요? RNA가 왔다 갔다 가능하죠? 단백질도 왔다 갔다 가능해요. 하지만 DNA는 왔다 갔다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 알죠? 구멍이 뚫려 있어도 DNA는 못 나가요. DNA가 나가면 어떡해요? 못 나가요, 애초에. 나가면 뭘 어떻게 돼? DNA 손상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그림 봐봐. 핵 바깥쪽에 붙어있는 요 쭈글쭈글 곱창처럼 생긴 얘 이름 뭐야? 소포체. 소포체. 그리고 소포체 겉에 여기 점점이들 붙어있는 거 보입니까? 알갱이? 이 알갱이의 정체는? 라이보솜. 자, 왜 라이보솜은 소포체 밖에 붙어있는가? 라이보솜과 소포체가 한 세트이기 때문이죠. 라이보솜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전달, 운반. 자, 여기가 라이보솜인데. 라이보솜이요? 네. 라이보솜이 그 만드는 뭘 만들어요, 얘가? 단백질. 오. 자, 라이보솜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라이보솜 혼자 만드는 건 아니고요. 누가 있어야 단백질 만들 수 있어. 아미노산.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아이야이씨. 자, 도대체 중간고사는 왜 본 거야? 우리 RNA의 역할을 뭐라고 배웠어? 단백질 그 합성. 유전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 이렇게 배웠잖아요. RNA가 자 유전 정보를 쭉 갖고 왔어요. 이 유전 정보를 누가 읽어줘? 라이보솜이 읽어주는 거야. 라이보솜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라이보솜 이 동글동글한 알갱이들이 RNA의 위아래 이렇게 합체를 딱 해갖고 결합을 해요. 얘가 움직여. 쫙 움직이면서 여기 유전 정보를 얘가 읽어가지고 무슨 아미노산 얘가 이걸 쭉 읽어가지고 여기 적힌 대로 아미노산 갖고 와서 연결시켜주는 거라니까. 그럼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걸 한 후에 RNA가 되게 뭔 소리야? 이 RNA가 DNA의 유전 정보를 갖고 와야 얘가 이걸 읽어서 만들어주지.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 중요한 건 라이보솜은 누구와 결합하여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 RNA와 결합하여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 그럼 라이보솜이 단백질을 만들었어요. 만들기만 하면 뭐해? 필요한 대로 보내줘야지. 라이보솜이 단백질을 만들면 이걸 누구한테 줘? 라이보솜 어디에 붙어있냐? 소포체에 붙어있잖아요. 왜 거기 붙어있겠어? 단백질 만들어서 소포체한테 주는 거야. 그럼 소포체가 이걸 세포에서 필요한 대로 보내주는 역할. 소포체가 이름이 왜 소포체겠냐? 소포가 뭐야? 택배 보내준다고. 필요한 대로 보내주는 역할이라고. 라이보솜이 만들면 소포체가 전달해 주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소포체는 세포 안으로는 전달이 되는데 세포 밖으로는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만든 걸 세포 밖으로 보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 그쵸? 이제 골지체한테 주는 거야. 골지체를 보면 소포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소포체는 핵에 붙어있고 골지체는 따로 떨어져 나와 있죠. 생긴 게 비슷한 이유가 요 골지체 자체가 원래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소포체는 세포 안으로만 물질을 줄 수 있고 만약에 밖으로 보내야 돼? 그럼 골지체한테 쏘면 얘가 이걸 세포 밖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가 한 세트야. 라이보솜이 만들어서 소포체한테 주면 소포체가 골지체한테 줘서 필요한 대로 보내주는 이 관계인 거야. 이해해? 오케이? 자, 그래서 봐봐요.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포체의 역할,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할 수 있다. 보내주는 역할. 택배다, 택배. 오케이? 근데 세포 안에서는 그냥 소포체가 바로 보낼 수 있지만 세포 밖으로는 얘가 못 보내니까 골지체가 이 단백질을 여기 봐봐.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는 표현은 골지체한테만 써요. 소포체한테는 안 써요. 분비는 세포 밖으로 아예 내보낸다는 뜻이야. 알겠어? 이해했어? 자, 순서가 어떻게 돼? 라이보솜이 만들면 소포체가 받아서 골지체한테 보낸다. 항상 이 순서예요. 항상. 이해했어? 얘네가 한 세트. 자, 그 다음 마이토콘드리아. 그림의 마이토콘드리아 어디 있어? 찾았어? 마이토콘드리아 동식물에 다 있는 거 알죠? 지금 이 마이토콘드리아 확대한 그림 보여? 안에 쭈글쭈글 이렇게 번데기처럼 주름이 막 져 있어요. 얘가 마이토콘드리아예요. 이 마이토콘드리아 뭐 하는 애야?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죠? 무엇을 하여 에너지를 생산? 세포 호흡을 하여 에너지 생산. 호흡이죠. 세포 호흡이 정확히 뭔데? 뭐와 뭐를 이용하여? 산소와 이산소가? 뭔 헛소리지? 아니 지금 여러분 몸에서도 열심히 세포 호흡 하고 있잖아요. 산소와 에너지 아니라 에너지를 그죠?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세포 호흡인데 포도당과 영양소지. 영양소 산소를 이용하여 내 몸에 필요한 무엇을 내고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노폐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이게 세포 호흡이죠. 이걸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얻은 이 에너지를 갖고 뭐 하는데? 우리 살아가는 데 쓰는 거예요. 움직이기도 하고 말도 하고 체온도 유지하고 다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뭐 하면서? 세포 호흡하면서. 자지 마시면 잘 때야. 세포 호흡하면서. 그래서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여러분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 하나당 약 150개에서 200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 안에서 열심히 얘네가 에너지를 내주면 우리가 그걸 갖고 살아가는 거라고. 알겠어? 자,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으로 에너지를 낸다면 반대로 에너지를 밖에서 흡수해오는 이게 염록체죠.
자, 엽록체는 누구한테만 있어? 식물만. 마이토콘드리아는 동식물 다 있어요. 모든 세포가 다 세포 호흡해서 에너지를 내야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엽록체는 식물한테만 있어서 얘가 뭘 하냐면 광합성이지 뭐. 자, 광합성의 과정은 어떻게 되죠? 광합성의 과정. 과학서 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너가 하냐? 아니 왜 없냐? 우리는 없으니까 남의 걸 먹어야지. 광합성의 과정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무엇을 만들어? 물론 빛을 받아야죠. 빛 에너지를 받아서. 산소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광합성이. 뭐라고? 포도당. 그래, 포도당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 포도당을 만들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산소가 나온 거예요. 광합성의 목적은 산소가 아니야. 포도당이지. 알겠어? 근데 이때 물론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럼 봐봐요. 위에는 세포호흡, 밑에는 광합성 과정이 어때? 둘이 정반대죠. 그리고 쟤는 에너지를 내고 얘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완전 정반대죠. 두 개 비교해서 얼마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외워야놔야 돼. 알겠니? 그래서 내가 이제 얘네 둘을 조금 비교하자면 광합성, 여긴 세포호흡. 일단 얘네는 물질 전환 과정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죠. 자, 산소와 이산화탄소, 그 다음 포도당, 어떤 게 더 고분자야? 포도당이 훨씬 큰 분자예요. 그럼 얘네는 작은 걸 갖고 큰 걸 만드는 거죠. 저분자를 고분자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그 동화. 동화작용이라고도 하고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준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무기물을 유기물. 무기물은 작은 분자, 유기물이 큰 분자. 근데 호흡은 포도당이었던 큰 분자를 쪼개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다시 바꾸잖아요. 유기물을 무기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물질 대사의 과정으로, 관점으로 보면 얘가 동화작용, 포도당도 유기물. 얘가 이화작용. 뭐라고? 포도당도 유기물이에요. 포도당이 유기물이죠, 당연히. 유기물에 살아있는 거 말하는 거. 유기물은요, 탄소를 많이 포함하여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틀어 유기물이라고 해요. 유기물과 무기물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불에 잘 타냐 안 타냐를 보면 돼. 불에 잘 타면 유기물, 안 타면 무기물이에요. 자, 봐봐. 포도당 불에 잘 타요. 너 과자 불 붙여봐라, 얼마나 잘 타나. 과일에 불 붙여봐라, 짱 잘 타요. 그럼요. 귤에 불 붙여봐라, 활활 타. 근데 그 유기물,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 말았어. 포도당 같은 건 불에 잘 타지만 예를 들어 모래 불에 타냐? 안 타죠. 이런 게 무기물이라고요. 물 불에 타? 안 타죠. 이게 무기물이라고요. 알겠어? 여튼 중요한 건, 그 다음 얘네 에너지 이동, 에너지 출입.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하죠. 네. 얘가 왜 과일이 불을 잘 타냐고, 안에 물이 있는데요. 그럼 인간은 불에 왜 잘 타냐? 안에 물이 있지, 불어가 물인데. 겉에만 잘 타는 거지 안에는 잘 안 타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불이 붙긴 하잖아요. 거기 있는 유기물이 붙는 거죠. 물은 그 수증기로 날아간다니까. 그냥 물에 넣어 수증기가 날아가야지. 아니죠. 애초에 그럼 불이 붙질 않는 거죠. 여튼 여기까지 에너지 출입까지 됐고, 자, 중요한 게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 자, 봐봐. 얘들아, 광합성은 무슨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은 무슨 에너지를 이용해서? 태양 에너지. 빛 에너지죠. 태양 빛 에너지.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이걸 어디에다가 저장하는 거야? 포도당 안에다 저장하는 거잖아요. 몰랐어? 아니,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럼
포도당 안에 저장된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야? 빛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빛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생명 화학 에너지. 그죠? 물질 안에 저장된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예요. 얘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근데 호흡은 어때? 호흡은 포도당 같은 데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서 살아가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에너지를? 아니, 지금 화학 1분 전에 포도당 안에 저장된 에너지 화학 에너지라고 1분 전에 말했구만. 화학 에너지를 꺼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무슨 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도로 빛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열 에너지. 열 에너지. 아, 체온도 유지하니까 열 에너지로 오도 바꾸는데 우리가 생명 에너지. 이제 이걸 생활 에너지라 하는데 이게 바로 생활 에너지가 아니라 얘는 화학 에너지를 또 화학 에너지로 바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화학 에너지는 이제 양분, 포도당 안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고 이걸 갖다가 자 우리가 밥을 먹어서 몸에 포도당이 생겼어. 이걸 갖고 세포호흡을 하려고 해. 그럼 포도당 안에 저장된 에너지를 막 끄집어내요. 여러분이 밥 먹으면 그 안에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서 한 방에 다 쓰고 그 다음 밥 먹을 때까지 못 움직여요? 아니잖아요. 밥 한 번 먹으면 에너지를 몸에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쬐끔쬐끔씩 꺼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디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포도당에서 끄집어낸 에너지를 어디에 저장해놨다가 조금씩 꺼내서 쓰는 겁니까? 일주일에 쌀. 자, 우리 몸 속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그걸 ATP라고 합니다. 이 ATP는 우리의 세포 안에 둥둥둥 떠다니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어요. 뭐야 ATM. ATP,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아데노신에 인산 3개가 붙어있는 되게 형태. 멋있는데요. 아데노고요. 아베는 뭐예요? 아데노 포스타인 시스템이고요. 뭐 여튼 중요한 건 저 안에 저장된 것도 화학 에너지로 봐요. 그러니까 잘 보면 광합성하고 호흡은 다 반대지. 그죠? 다 정반대잖아요. 근데 에너지 전환 과정은 반대가 아니에요. 이건 조심해야 돼.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호흡은 화학 에너지를 또 다른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이제 꺼내가지고 최종적으로 생활 에너지나 열 에너지 같은 걸로 쓰는 거죠. 근데 요건 이제 잘 안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화학 에너지를 또 다른 화학 에너지로 바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알겠어? 이 광합성과 호흡을 구분을 잘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여튼 이런 게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서 일어나고요. 엽록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이 그림이 좀 자세하게 안 보이는데 동그란 엽록체를 자른 그림이거든요. 엽록체 안에는 동전 같은 게 이렇게 막 쌓여있는, 동전이 쌓여있는 것 같은 그림이 나오면 엽록체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세포막을 먼저 합시다. 세포막. 세포막은 동식물 다 있어요. 세포를 싸고 있는 막이에요. 역할은 싸기만 해? 예? 싸고만 있어? 보호. 뭘 해? 보호. 아, 보호도 하죠. 유지? 아, 그것도 일부 맞아요. 맞는데 세포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거야. 얘들아,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뭐 핵도 있고 세포는 살아있는 거잖아. 영양소와 산소는 받아들이고 호흡하고 남은 노폐물들은 밖으로 또 버리고 물질들이 왔다리 갔다리가 돼야 돼요. 자, 이 왔다리 갔다리를 누가 해주냐? 세포막이. 영양분이 왔어. 너는 들어와. 얘는 들여보내줘. 근데 예를 들어 세균이 들어왔어. 너는 안 돼. 못 들어와. 물질을 들여오고 내보내고를 얘가 조절해준다고. 골라서 들어오게 할 수 있어. 막은. 이게 돼. 내보내기도 하죠. 골라서 들어오고 골라서 내보내고가 돼요. 세포막이 이걸 해줘요. 아무거나 다 들여보내지 않는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세포막은 골라서 왔다리 갔다리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자, 더 유식한 말로 세포는 물질의 선택적 투과를 한다. 즉 골라서 들여보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아무거나 다 문 열어주지 않는다. 이미 세포하는 노폐물 다 F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가 식물이야? 액포는 식물한테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폐물이라고 무조건 다 액포에 저장하지도 않아요. 됐습니까? 물질의 선택적 투과 골라서 들여보낼 수 있다. 막은 이걸 해요. 자, 그런데
동물에는 없고 식물에만 있는 세포벽. 세포벽의 역할은 이렇게 단단하게 세포를 보호하고 모양을 유지하고 세포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얘는 선택적 투과는 해 못해. 이 벽은 골라서 들여보내는 거 해 못해. 얘는 못해요. 얘는 그냥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고르는 건 마귀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선택적 투과, 골라서 들락날락 시키는 애 있잖아요. 고를 수 있는 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반투과성 막이다. 반만 투과시켜. 누구는 들여보내고 누구는 안 들여보내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벽은 그걸 못 하잖아요. 못 고른단 말이에요. 얘는 다 통과시켜요. 뭐라 그러겠어요? 전투과성 막. 벽은 전투과성이에요. 근데 막은 반투과성. 전투과성이라는 표현은 안 나올 건데 반투과성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아, 세포막은 골라서 왔다리 갔다리 시킬 수 있구나.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액포. 액포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여기 물주머니처럼 생긴 얘. 저 F4 꽉 차가지고 한번 뒤지지 않아요? 뭐? F4 이렇게 꽉 다 채워지면 세포 죽는. 액포가 이제 너무 커지면 세포가 수명을 다해서 떨어져 나가는 건데 이 액포는 식물한테만 있고 물이나 색소나 노폐물을 저장하는 동물은 노폐물을 밖으로 버리죠. 화장실 가서 싸잖아요. 식물은 안 싸잖아요. 대신 이 액포 안에 저장을 해놓는 거죠. 호흡결과 생긴 노폐물을 이 안에 저장했다가 그래서 나이가 많은 세포일수록 액포가 커요. 근데 나중에 너무 커지면 이제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동물에는 없고 식물에만 있는 거 다 대봐요. 기관계. 아니, 그거 말고 세포 내에서. F4. 액포, 세포벽, 엽록체까지. 이거 세 개는 누구한테만 있어? 세포 내에 소기관이게 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개는 누구한테만 있어? 식물한테만 있어.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도 누구를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야? 세포 막. 세포 막. 자, 세포 막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기억나요? 대가리 있고 꼬리 있고 올챙이처럼 생긴 애들이 꼬리를 마주대고 두 줄로 세포막을 이렇게 싸고 있어요. 두 줄로 세포막을 싸고 있어요. 왜 처음 보는 것 같은? 아니, 생긴 게 왜 근데 그러나요? 왜 생긴 게 중간에 이상한 게 중간에 안 이상한 게 아, 중간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요? 네. 아, 이게 원래 얘네가 다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몇 개만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 꼬리가 이제 지방산이거든요. 지방사슬 여러 개가 연결된 모양이거든. 그래서 저렇게 생긴 애들을 표시해 준 거고. 자, 요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올챙이를 확대했습니다. 대가리, 머리가 이름이 인산이에요. 이름까지는 학교에서 안 알려줄 수도 있는데 성질은 너무 중요하죠. 머리는 물을 좋아해. 그래서 친수성이죠. 근데 꼬리는 이름이 지방산. 누가 봐도 너무 물을 싫어해. 소수성이죠. 이름에 지방자가 들어간 걸로 봐서 물이랑 안 친할 것 같죠? 머리는 물을 좋아해. 친수. 꼬리는 물을 싫어해. 소수. 인산과 지방산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 인지질인 거예요. 오케이? 올챙이 한 마리 이름이 인지질인 거지. 그러면 얘는, 자, 얘네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한 바퀴 둘러싸면 이게 세포막인데 여기 그림을 보면 왜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에요? 왜 꼬리를 마주보고 두 줄이에요? 얘네들의 성질과 연결해서 설명해봐요. 왜 두 줄일 수밖에 없어요? 안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아니죠. 잘 생각해봐요. 얘네들의 성질과 연결 지어보라니까. 우리의 몸은 안팎이 다 물이잖아. 여기나 세포 안이나 밖이나 우리 몸은 물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물을 좋아하는 대가리는 물을 향하고 싫어하는 꼬리는 지들끼리 마주보고 물을 피하다 보니까 저렇게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거야. 이해했어요? 다시. 왜 세포막은 인지질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냐? 왜 이것도 꼬리를 마주대고 있냐? 이유. 우리의 몸은 물이 많아.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머리가 바깥쪽으로 양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물 싫어하는 꼬리는 지들끼리 안쪽으로 피해 있고. 그러다 보니 두 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어? 그래서 인지질인데 두 줄이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 인지질 이중층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껴있는 이 덩어리들은 뭐야? 단백질. 막단. 막에 껴있다 그래서 막단백질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우리의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잠시 앞으로 다시 한번 가서 요 그림 좀 잠깐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동물 세포를 기준으로 본다면 세포막만 인지질 이중층일까요? 아니, 핵도 막으로 쌓여 있고 소포체도 막으로 쌓여 있고 마이토콘드리아도 다 막으로 쌓여 있어요. 얘네들 싸고 있는 막도 다 인지질 이중층이야. 다. 세포 막도 인지질 이중층이고 세포 안에 막으로 쌓여 있는 얘네들 막도 다 인지질 이중층 막이에요, 전부.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중에 유일하게 인지질 이중층 막으로 안 쌓여 있는 애가 딱 하나 있어요. 라이보솜. 오! 자, 요게 159페이지 오른쪽 조만한 글씨에 써 있습니다. 밑줄. 라이보솜은 유일하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안 쌓여 있어요. 막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걸로 다 쌓여 있거든요. 얘네들이. 핵도 그렇고 마이토콘드리아도 그렇고 다. 아. 찾았어? 근데 유일하게 라이보솜만 막으로 안 쌓여 있어요. 단일 그럼- 이중막. 아, 그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럼 라이보솜은 정체가 뭐냐? 라이보솜은 RNA 덩어리예요, 여러분. RNA 덩어리. 우리가 RNA를 DNA의 유전 정보를 뭐 받아와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런 RNA만 배웠는데 사실 RNA도 종류가 되게 많아서 그 역할을 하는 RNA도 있지만 라이보솜을 이루는 RNA가 또 따로 있어요, 우리 몸에. 그걸 이제 rRNA, 라이보솜 RNA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라이보솜은 RNA 덩어리다. RNA로 이루어졌다. 진짜요? 네. 그냥 막 없이 RNA 뭉쳐있는 덩어리가 근데 왜 라이보솜이에요. 라이보솜이라고 불러요? 그럼 라이보솜이 영어로 하면 RNA예요? 라이보솜을 이루는 RNA를 rRNA라. rRNA가 라이보솜 RNA예요. 이렇게 써요. rRNA. 이거는 RNA 중에서도 라이보솜을 이루는 RNA를 의미해요. 우리가 흔히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하는 그 RNA는 mRNA고요. mRNA. 메신저 RNA. 전달해주는 역할. 우리가 근데 다 그냥 RNA로 퉁치는 거죠. 나중에 이거 자세하게 하고 싶으면 생투하시면 돼요. 근데 여튼 중요한 건 라이보솜만 인지질 이중층 막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막으로 쌓여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자, 막이 두 겹인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는 애 세 놈. 핵,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 아니, 선생님 원래 인지질이 이중층 아니에요? 자, 이중층과 이중막이 뭐가 다르냐면 봐봐요. 세포막이 이렇게 인지질, 그죠? 인지질 이중층 이게 이제 세포막 하나잖아요. 근데 잘 들어. 이중막 이네들은 이게 한 겹 더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면 단일막, 이게 두 줄이면 이중막인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두 줄로 돼 있는 애들이 딱 세 놈.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이중층과 이중막의 차이를 알겠어요? 이중층은 그냥 이거 두 줄이다. 이게 이중층이고 요런 게 한 겹 또 있다 그러면 이중막인 거. 그래서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만 이중막이에요. 나머지는 단일막. 뭐 소포체, 골지체 이런 애들 다 단일막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안 알려주는 학교도 있긴 한데요. 요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만 이중막이잖아요. 얘네 세 놈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얘네 세 놈은 자체 DNA를 가지고 있어요. 핵 안에 DNA 있는 건 뭐 당연히 알잖아요. 근데 마이토콘드리아랑 엽록체 안에도 자기만의 DNA가 조그맣게 따로 들어있어, 쟤네는. 뭐 라이보솜, 뭐 저기 뭐야, 뭐 소포체, 골지체 이런 애들은 없어요. 근데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는 핵처럼 안에 자기만의 DNA를 따로 조그맣게 갖고 있어. 그래서 자체 DNA를 갖고 있는 애가 딱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이중막인 애도 딱 이렇게 세 개.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염색체가 뭔지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죠.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물어봐요. 근데 이게 나중에 혹시 뭐 생투 같은 걸 배우면 아마 얘네들의 DNA가 우리가 아는 그 이중나선처럼 복잡하게 생긴 건 아니고 되게 단순하게 생긴 DNA를 가져요. 반지처럼. 근데 여튼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튼
세포막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내가 세포막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 물질의 선택적 부가. 얘는 골라서 들여보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골라서 들여보내냐? 여기 세포막에 단백질들 껴있잖아. 이 그림 보여? 단백질에 구멍 뚫려 있는 거. 이게 물질 왔다리 갔다리 하는 통로죠. 통로. 자, 예를 들어 포도당이 하나 왔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럼 포도당이 이 단백질에 척척 달라붙어요. 그럼 이 단백질이 포도당이네 들여보내야지 쫙 길을 뚫어줘요.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안에 노폐물이 있는데 나가야 돼. 내보내야지 문을 열어줘. 또 나가요.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단백질이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통로의 역할이라고요. 얘가 문 열어주면 들어오고 나가고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단백질을 막에 껴있다 그래서 막단백질이라고도 하고 통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통로 단백질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다 단백질인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좋아요. 단백질이 문 열어주면 들어왔다 나갔다가 돼. 자, 문을 열어줬어. 좋아. 단백질이 문을 열어줬어. 단백질은 문 열기까지만 해요. 그럼 문만 열어주면 포도당이 발 달려서 걸어 들어오냐? 어떻게 들어오는 건데? 그죠? 자, 문만 열어놓으면 가만히 기다리면 포도당이 지 스스로 알아서 움직여서 들어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양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게 확산이죠.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자, 여기가 세포 밖이고 여기가 세포 안이라고 치면 세포 밖하고 안하고 어디가 포도당이 많겠냐? 당연히 밖이 많죠. 왜? 여러분 밥 먹어서 포도당을 공급받으면 세포 밖에 포도당이 많아요. 근데 안에는 포도당이 적어. 왜? 안에 있는 포도당은 다 마이토콘드리아가 갖고 가서 세포 호흡하는데 썩어린단 말이야. 세포 안에는 항상 포도당이 모자라요. 그러면 밖에 포도당 많아. 내 안에는 포도당이 적어. 자, 단백질이 문 열어줬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스스로 움직여서 얘가 확산되어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양쪽에 양이 같아질 때까지. 이게 확산이죠. 문만 열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들어온다는 얘기야. 응? 여기서는 계속 밥으로 들어올 텐데 여기서는 문은.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밖에는 포도당이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안이랑 밖이랑 양이 같아질 수 있어요. 그니까 같아질 때까지 들어왔다가 안에서 소모되면 다시 열려서 다시 받아들이겠지. 내 쪽이 제일 뭐 그쵸? 자, 그런데 그 그림을 이제 표현한 게 이거예요. 보시면 막단백질이 길 열어주니까 봐봐. 포도당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지가 알아서 들어오고 있죠. 이게 확산이죠. 그래서 확산이란 물질이, 여기 포도당 같은 애들 물질이 농도가 어떤 쪽? 높은 쪽. 즉 고농도에서 낮은 쪽으로 저농도로. 항상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누가? 물질이. 포도당이나 뭐 이런 애들. 혹은 물에 녹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용질이라는 표현도 써요.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지가 알아서 이동하는 현상. 이게 확산. 이러한 방법으로 물질들이 왔다리 갔다리를 내 몸에서 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자, 단백질을 통해서 이렇게 보통은 들어와야 하지만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인지질 이중층이 밀폐가 아니거든요. 사이사이에 구멍이 되게 많아요. 빈틈이 많아요.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 얘네 제자리 고정도 아니야. 아씨, 왜 이래? 잠깐만. 인지질 이중층은 제자리 고정이다? 아니다. 가만히 냅두면 얘네 꼬물꼬물꼬물 내면서 조금씩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인지질 이중층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기 위에 유동성이 있다라고 표현해서 인지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백질도 움직여요. 이 안에 얘네 계속 조금씩 움직이면서 자리 바꾸기를 하고 있어요. 요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해했어? 다시 인지질과 단백질은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유동성이 있어요. 이 인지질 사이사이에 빈틈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꼭 막단백질 통로가 없어도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뚫려있는 구멍으로 그냥 뚫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그냥 뚫고 들어오는 것도 확산이에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대신 이렇게 이중층 뚫고 그냥 들어오려면 특징이 좀 어때야겠어요? 그죠? 애들이 좀 작아야 돼. 알갱이가 작아야 그냥 뚫고 들어올 수 있고, 알갱이가 크면 꼭
단백질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고. 근데 둘 다 확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뚫고 들어오는 애들, 우리가 이거를 단순 확산. 요 이름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인지질이 이중층을 뚫고 들어오면 단순 확산. 막단백질을 꼭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촉진 확산. 이렇게 불러요. 됐나? 자,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뚫고 들어오는 애들은 특징이 어떨까? 일단 애들이 작아야 된다. 입자, 크기가 좀 작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작기만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면, 봐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입자들도 물을 좋아하는 애가 있고 싫어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여기까지 왔어. 뚫고 들어가고 싶어. 자, 크기는 충분히 작다고 치고 뚫고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들어가려면 요 사이에, 자, 여기 꼬리만 모여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성질이 어떻죠? 물을 싫어하는 부분이죠. 얘가 만약에 물을 좋아하잖아요. 들어오다가 여기서 막혀요. 근데 못 들어와. 기름이면 물에서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얘가 물을 좋아하면 들어오다가 여기서 막혀요. 못 들어와요. 크기만 작다고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좋아하는 애들, 기름을 좋아하고 물을 싫어하는 애들이어야 저기를 뚫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물을 싫어하면 뭐라고 불러? 아까 소수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맞아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 지용성이에요. 기름을 좋아한다. 물을 싫어하면 보통 기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 인지질 이중층 뚫고 들어오려면 특징을 두 가지 가져야 돼요. 1. 크기는 작아야 되고요. 2. 물을 싫어하고 기름을 좋아하는 애들이어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주로 이제 이런 애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중성 분자. 중성인 애들이 물을 싫어해요. 반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걸 띠고 있는 애들이 물을 좋아하거든요. 이해했습니까? 다시. 인지질 이중층을 뚫고 확산되려면 1. 크기는 작아야 돼요. 2. 소수성이어야 돼요. 물을 싫어해야 돼요.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으면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대표적인 애들의 얘가 이제 산소이산화탄소, 지방산 글리세롤. 주의할 점, 그냥 지방 이렇게 나와서 지방. 자, 얘는 뚫고 들어와 못 들어와? 얘는 안 돼요. 왜요? 지방도 물 싫어하는데? 너무 커요. 지방은 아직 소화가 안 된 게 지방이고요. 얘가 소화돼서 잘라져야 이제 지방산 글리세롤이 되는 거거든요. 작은 알갱이가 되어야, 그리고 물도 싫어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물 싫어한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크기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 지방산 이런 애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 자, 꼭 막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애들은 특징이 어떠겠어? 좀 애들이 커요. 일단 입자 크기가 크고, 그 다음 물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작아도 못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물 좋아하는 애들. 걔네들은 꼭 단백질 통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혹은 다른 말로는 수용성, 친수용이라고 썼어. 친수성 혹은 수용성. 이런 애들이 보통 얘네는 전하를 띄어요. 전하를 띄는 물질. 중성인 애들은 물을 싫어하고요. 풀말을 띄는 애들이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꼭 단백질 통해서 들어오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냐? 여기 밑에 있네요. 포도당 아미노산. 얘네는 두 개 성질을 다 갖고 있어. 크기도 크고 물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단백질 뚫고 와야 돼. 그리고 크기는 좀 작아도 이런 애들 누구죠? 이온들. 풀맛 띄는 애들. 얘네들도 단백질을 꼭 지나와야 돼요. 구분하겠어요? 네. 자, 그런데 잘 봐. 인지질 이중층을 뚫고 오든 아니면 단백질을 지나오든 다 확산은 확산이잖아요. 어찌됐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럼 확산이 더 잘 일어날 조건, 온도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 하나 더, 양쪽에 그 농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확산이 잘 되거든요. 비슷비슷하면 확산이 잘 안 돼요. 한쪽은 되게 많고 한쪽은 되게 적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인지질 이중충 뚫고 들어오는 애들인데 농도 차이가 클수록 점점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점점 올라가죠? 차이가 많이 날수록 확산이 잘 되는구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오는 애들은 처음에는 농도 차이가 날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지만 나중에는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순간이 와요. 왜 그럴까요? 왜 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속도에 한계가 있을까? 이게 구멍이 그쵸. 그거야 그거. 봐라. 인지질 이중층은 여기 그냥 뚫고 들어오는 애들은 통로 수에 제한이 없어. 인지질 이중층은 구멍이 개 많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다 뚫고 들어와. 점점 빨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단백질 통로 개수가 제한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단백질 5개가 있어. 그러면 5개 통로가 지금 다 열린 상태야. 더 빨라질 수 있어? 없다는 거야. 그게 최대 속도인 거야. 구멍이 정해져 있는 거야, 개수가. 얘는 구멍 개수가 안 정해져 있어. 계속 빨라질 수 있어. 근데 얘는 단백질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 구멍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최대 속도가 한계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통로 단백질이 포화됐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모든 단백질이 다 열린 상태. 이거보다 더 빨라질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도. 오케이.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이라는 이름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 그래프 2개는 분명히 알려줘요. 알겠니? 누가 막단백질 그래프고 누가 인지질 이중층 그래프인지 요거는 구분을 해야 된다. 알겠어? 묻었어. 지금 물질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방법 하고 있어요. 물질이 세포막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방법 1번 확산. 문만 열어주면 알아서 들어온다. 그 다음 2번 자, 문 열어줘도 못 들어올 때가 있어. 언제냐? 알갱이가 커도 너무 큰 거야. 웬만큼 크면 막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오면 되지만 너무 크면 그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 알지? 양쪽 다 설탕물인데 왼쪽은 설탕이 좀 적게 들어있어. 오른쪽은 설탕물 많이 들어서 설탕이 가운데에 막으로 막아놨어요. 근데 이 막은 구멍이 뚫려있긴 한데 구멍이 되게 작아서 설탕은 구멍으로 왔다 갔다가 돼, 안 돼? 안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럼 누구는 왔다 갔다가 돼? 그래, 물은 되는 거야. 이런 상황. 너무 설탕이 커서 얘는 못 지나가. 근데 물은 지나갈 수 있어. 그러면 봐라. 지금 A쪽과 B쪽 중에 어디가 고농도야? B가 고농도죠. A가 저농도죠. 만약에 막이 없었다면 설탕은 어디서 어디로 갔을 거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이 됐을 거야. 근데 막이 있어서 못 간단 말이야, 지금 설탕이? 그럼 어떻게 해? 대신 누가 가야 돼? 물이 가야지. 근데 물은 어디서 어디로 가? 그 집 반대로 가야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거야. 설탕이 못 오니까 대신 물이 가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이게 삼투야. 그래서 삼투는 아까 확산이랑 정반대야, 방향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는 거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지만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요. 그리고 누가 가? 물이 가는 거야. 아까는 누가 갔어? 물질이 직접 갔죠? 근데 얘는 물질이 못 가니까 물이 대신 가. 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매가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까는 용질이 갔잖아, 용질. 이번엔 용매가 가는 거야. 왜냐면 용질이 너무 알갱이가 크니까 못 가. 그래서 대신 물이 반대로 가주는 거죠. 이게 삼투예요. 오케이, 이해했어? 자, 삼투의 실험. 이건 뭐 시험에 200%죠, 200%. 이거 적혈구. 적혈구도 세포니까 얘네 다 반투과성, 인지질 이중충, 세포막으로 쌓여 있는데 여러분, 적혈구는 우리 몸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농도가 딱 우리 몸 농도랑 똑같이 맞춰져 있어요. 인간의 몸이 맹물이 아니면 알죠? 살짝 소금물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물은. 먹으면 짜요. 소금 그 눈물 짜잖아요. 그 눈물 뭐 그런 느낌. 식염수 알죠? 식염수가 소금물이거든요. 0.9% 소금물. 그게
인간의 몸하고 농도를 똑같이 맞춰놓은 물이 식염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농도가 딱 그 정도인 거야. 그래서 얘가 식염수 정도 농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적혈구가. 근데 얘를 갖다가 어디다 넣냐? 다른 물 안에 넣는 거죠. 얘는 저장액이 뭐냐면 저장액이 지보다 농도가 낮은 물, 저농도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적혈구가 고농도가 돼요. 자,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들어와. 지금 보면 들어오는 물 화살표 보이죠? 사실은 나가는 물도 있어요. 근데 들어오는 게 훨씬 많으니까 결국은 겉으로 볼 땐 들어오는 것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냐고. 자, 그럼 물이 계속 들어오면 적혈구가 어떻게 되겠어, 얘가? 그죠? 빵빵해지다가 나중에는 빵 터져요.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빵 터지는 현상, 용혈 현상. 저희 우리 몸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몸에서 용혈이 일어나면 큰일 나지, 죽는 거지. 사람이 죽어요? 그럼요, 내 몸에 적혈구가 다 터져나가는데 이거 적혈구 빼서 밖에서 실험해야죠. 그래서 맹물에다 이렇게 저농도에다 넣으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애가 부풀어 오르다가 터져요. 이게 용혈이고. 자, 이번엔 고농도에 넣은 거야. 고농도에. 더 진한 소금물에다 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저농도가 되죠. 물이 어디서 어디로? 물은 항상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러면 이번엔 나가는 물. 물론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나가는 게 훨씬 많은 거죠. 안쪽이 저농도니까. 애가 어떻게 됐어 지금? 쭈그러들었단 말이죠. 물이 빠져가지고. 이해했어? 이건 뭐냐면 등. 딱 나랑 똑같은 농도에 있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 볼 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물이 이동을 하긴 하는 거야. 단지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이 똑같으니까 겉으로 볼 땐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알겠습니까? 자, 이거를 식물에다도 할 수 있어요. 자, 봐봐. 저농도에 넣어서 저농도.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물이 많아, 나가는 물이 많아. 들어오는 게 많죠. 밖이 저농도인 거야. 그럼 얘 빵빵해지겠죠? 동물처럼 빵 터져요, 안 터져요, 얘? 얘는 터지진 않죠. 왜? 벽이 있으니까. 벽이 단단하니까 얘는 터지진 않아. 대신 부풀어 오라. 빵빵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까지는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벽이 무너지잖아요. 벽을 무너뜨릴 만큼 그 정도로 농도체가 많이 나진 않거든? 야, 벽이 이건데 나무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터져? 빵빵해지긴 하겠지. 그리고 고농도에다 넣으면 물이 빠져요. 이게 동물이면 쭈그러들겠지만 얘는 식물이니까 벽은 안 쭈그러들거든요? 대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 이게 벽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벽도 있고 막도 있고 두 개 다 있잖아. 벽은 가만히 있고 막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원래 이 막이 벽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벽은 가만히 있고 막만 쪼그라들어갖고 막하고 벽이 이렇게 분리가 된 거야. 이해됐어? 안에 있는 막만 이렇게 줄어든 거죠? 벽하고 막이 이렇게 분리가 됐다. 원형질 분리. 이거 식물한테서만. 용혈 현상은 빵 터지는 거잖아. 이건 동물에만. 원형질 분리는 벽하고 막이 있는 식물에서만. 이해했어? 당연히 뭐 자기랑 똑같은 데다 넣으면 변화 없고요. 이해됐죠? 삼투의 얘! 삼투는 얘가 중요해. 여기 오른쪽에 보여? 자, 식물이 뿌리에서 물 흡수하는 거. 여러분, 뿌리하고 흙 중에 어디가 고농도? 당연히 물이. 뿌리가 고농도. 그러면 저농도인 이게 식물 뿌리라면 이게 이제 땅이고 흙이 저농도예요. 흙이 저농도인 흙에서 고농도인 뿌리로 누가 이동을 하는 거야? 물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가만히 있어도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저기다가 비료를 겁나 많이 줬어. 뭐 어떻게 돼? 반대로. 흙이 고농도가 돼버려.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제 뿌리에서 흙으로 빠져나가면 얘가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지, 비료를. 알겠어? 응? 이게 다 삼투예요. 그 다음 배추 절이는 거. 비료를 주면은 고농도가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그게 고농도가 돼요. 그럼요, 흙이 오히려 고농도가 되죠. 뿌리가 고농도인 이유가 뿌리 안에 식물이 양분을 저장해놔서 고농도인 건데 밖에 비료를 많이 주면 비료가 더 고농도가 되는 거죠. 소금물에 배추를 넣었어. 배추하고 소금물 중에 누가 고농도야? 배추. 배추가 고농도라고? 소금물이 고농도지, 이 사람아. 왜요? 배추는 짠맛이 없지만 소금물은 짜잖아요. 근데 영양분이 배추가 더 많잖아요. 인간은 몸의 70%가 물이지만 배추는 90% 가까이가 물이거든요.
양분이 좀 있어도 엄청 물이 대부분이래야. 근데 거기를 엄청 진한 소금물에 담았다고 생각해봐. 소금물이 고농도요. 배추가 저농도고. 그럼 물이 어디서 어디로? 저농도인 배추에서 고농도인 소금물로 물이 가면서 배추에서 물이 빠지는 거야. 나중에 아침에 되면 이제 배추가 축축 늘어지는 거죠. 물이 빠져가지고. 그 상태로 김장하는 거. 그죠? 이해됐어? 응. 됐어요. 자, 요런 것들이 다 삼투예요. 할 수 있겠죠? 아주 좋아요. 자, 요 확산하고 삼투가 이렇게 여기 지금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확산은 물질이 이동을 하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데 삼투는 물이 이동을 하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잖아요. 그러나 공통점도 있어요. 확산과 삼투의 공통점. 뭐게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거의 다 왔어. 자동으로 거의 다 왔어요. 90% 왔어요.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된다. 자, 이걸 우리가 얘네들은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굳이 에너지를 안 써도 가만히 문 열어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한다고요. 에너지를 안 써요. 이게 확성과 삼투의 공통점이야. 알겠지? 굳이 에너지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여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뒤로 쭉 넘어가면 물한테 만나서. 갔다 와. 자, 우리 물질대사 여기만 합시다. 물질대사의 의미. 아 이거 어려운데. 무슨 제대로 안 했다. 물질대사 이 그림 하나만 알면 끝나는. 그 제대로 안 했어요 제가. 지금 하면 되잖아. 네. 자, 물질대사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큰 덩어리를 잘게 잘게 쪼개는 거 하나. 작은 알갱이를 모아 크게 만드는 거 하나. 큰 걸 쪼개는 것도 물질대사고 작은 걸 모으는 것도 물질대사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정반대잖아요. 근데 큰 걸 작게 만드는 것도 물질대사, 작은 걸 크게 만드는 것도 물질대사라고 해요. 큰 걸 작게 만드는 물질대사, 이게 이화. 큰 걸 쪼개서 작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화작용에는 보통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면 뭐를 분해한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큰 걸 쪼개는 게 이화니까. 반면 동화는 작은 걸 크게 만드는 게 동화거든요. 작은 걸 모아 크게. 그럼 얘한테는 보통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 뭐를 합성한다는 단어가 들어가요. 오케이? 큰 걸 자르겠다? 이화. 작은 걸 모아서 크게 하겠다? 동화. 두 개 합쳐서 물질대사. 이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몸에서 여러분 이화 작용에 얘 좀 대볼래요? 큰 걸 작게 하겠다. 큰 걸 쪼개겠다. 뭐 있어? 뭐라고? 음식 분해. 그걸 한 단어로 해봐라. 소화죠, 소화. 유식하게 좀 말해봐. 소화. 대표적인 이화예요. 그다음 또 조금 아까 배운 거 있잖아. 포도당을 잘라서 에너지 내고. 아예 호. 그래, 세포호흡. 이거 다 이화예요. 이거 다. 큰 걸 자르잖아요. 다 이화. 자, 작은 걸 모아 크게. 뭐 있어요? 해설. 조금 아니 아니다. 야, 이 그지 깽깽아. 그죠? 동화는 보통 이름에도 합성자가 들어간다. 봐라. 광합성. 빛을 받아서 뭘 만들겠다. 뭐? 포도당. 아니면 봐라. 아미노산들 연결했더니 단백질 됐어. 이것도 합성 아니야? 아미노산들 연결했더니 단백질 됐어. 즉, 단백질 합성. 그거 다 동화작용이야. 근데 자 봐라. 광합성 하려면 빛에너지를 받아야 되죠. 모든 동화작용은 다 에너지를 흡수해요. 광합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화작용할 땐 다 에너지 흡수하고 세포호흡하면 에너지 나오잖아요. 모든 이화작용은 다 에너지 방출해요. 다 똑같이. 됐어? 그럼 봐라. 동화와 이화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물질대사. 근데 동화는 다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화는 다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모든 물질대사에는 다 에너지가 왔다리 갔다리를 하겠네? 흡수를 하든 방출을 하든 물질대사는 다 에너지 왔다리 갔다리가 꼭 동반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질대사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동반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모든 물질 대사에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게 꼭 들어가요. 에너지 흡방이 없는 물질 대사는 없어요. 그러면 물질 대사는 꼭 에너지의 출입이 동반되기 때문에 물질 대사는 다른 이름으로 에너지 대사다라고도 불러요. 에너지 대사다. 됐어? 뭐 발열, 뭐 흡열 이게 다 에너지. 그래서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다 흡열. 여기 그래프 보이죠? 이화작용은 다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여기 그래프 발열. 이 그래프가 다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동화작용은 흡열, 이화작용은 발열에 해당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럼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봐. 동화작용은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총합보다 크다. 자, 동화작용은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총합보다 크다. OX.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총합보다 크다. 예. 반응물 에너지가 생성물 에너지보다 크다 그랬잖아, 내가. 이거는 이화작용 설명이지. 발열 반응. 흡열을 해가지고 에너지. 흡열을 하려면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해했어? 뭔 말인지? 통째로 가져가, 통째로 가져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봐. 자, 동화작용은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보다 생성물 에너지 총합이 크다. 반응물 에너지 총합보다 생성물 에너지 총합이 크다. 맞잖아. 이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누가 크다. 누가 누구보다 크다. 이거 반드시 함정으로 하나 문장 나온다. 잘 생각해야 돼. 알겠어? 흡열이 일어나면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큰 거고, 발열이 일어나면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큰 거고. 오케이? 이해했냐고. 자, 그 다음 모든 물질 대사에는, 자, 이게 예외가 없어요. 모든 물질 대사는 에너지 출입이 동반되는 것도 예외 없고요.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물질, 우리 몸에서 더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물질, 효소라고 부르는데, 모든 물질 대사에는 100% 효소가 꼭 필요해요. 효소 없는 물질 대사는 없어요. 효소의 다른 이름. 야, 효소라는 게 결국은 물질 대사 잘 되게 도와주는 애인데, 우리가 화학 실험할 때도 실험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 두 글자. 잠깐만. 실험 더 잘 되게 넣어주면 더 잘 되게 도와줘. 이걸 뭐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진지. 맞아, 거의 다 왔어. 두 글자. 촉매, 그렇지. 효소가 촉매인 거야. 효소가 촉매. 근데 촉매 중에서도 이건 우리 몸속에 있는 촉매잖아. 그래서 앞에 이제 생체 촉매. 원래는 이름이 생체 촉매인데 얘를 한 단어로 효소라고 이름을 새로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애들이라는 뜻이야. 물질 대사인데 효소가 없는 물질 대사는 없어요. 무조건 효소가 다 도와줘서 물질 대사가 되는 거거든. 그거를 비교한 게 얘예요. 세포 호흡과 연소. 우리 호흡은 좀 아까 했으니까 다시 불러보자. 무엇과 무엇을 이용하여? 포도당과 물. 예. 호흡, 산소를 이용하여 무엇을 내고? 에너지를 내고 노폐물로 뭐가 나와?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세포 호흡이잖아요. 이게 우리 몸속에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근데 연소를 이거랑 비교해 보면 연소가 이거랑 되게 비슷해. 뭐가 불타는 거잖아. 불타려면 뭐 필요해? 일단 탈물질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죠. 탈물질 필요하고요. 산소 꼭 있어야 되고요. 불태우면 빛에너지, 열에너지 막 나오죠? 에너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물과 이산화탄소는 100%는 아니고, 연소시켰을 때 물과 이산화탄소가 다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둘 중에 하나만 나올 때도 있고, 이거는 무조건은 아닌데, 어쨌든 되게 과정이 비슷하잖아? 공통점이 뭐야? 호흡과 연소의 공통점. 자, 1번 둘 다 산소가 필요하다. 공통점 1번. 공통점 1번. 이렇게 둘 다 산소와 반응하는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둘 다 산화다. 그렇지. 자, 그 다음 공통점 2번. 둘 다 에너지가 나오네? 둘 다 뭐다? 발열. 그렇지. 이게 연소와 호흡의 공통점이거든. 둘 다 산소가 필요하고 둘 다 발열 반응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죠. 호흡은 내 몸속에서 일어나잖아.
체온 몇 도? 36.5도. 근데 연소는 36.5도에서 돼야 안 돼. 안 돼. 그건 안 되죠. 호흡은 온도가 낮아도 이게 되는데 연소는 온도가 낮으면 얘가 안 된다. 그 이유가 뭐게? 호흡은 누가 도와주잖아. 효소가.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 도 되는 거야. 근데 연소는 도와주는 애가 없잖아. 그 온도가 높아야만 되는 거지.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공통점은 내가 지금 적어준 거고 차이점을 비교해 놓은 거 그 밑에 표예요. 차이점을 비교해 놓은 게 적었어? 다 적었어? 차이점을 비교해 놓은 게 요 밑에 표인데 세포호흡은 온도가 낮아도 돼. 왜? 얘가 도와주니까. 이게 차이점이야. 근데 연소는 온도가 높아야만 해. 왜? 효소가 안 도와줘. 오케이? 이게 1번 차이점. 그 다음 2번 차이점 봐봐. 내가 아까 세포호흡은 니네 밥 먹으면 밥 먹은 에너지 그거 한 방에 빵 쓰고 다음 밥 먹을 때까지 못 움직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 해보신다. 내 몸에 저장을 해서 에너지를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나눠 갖고 쓸 수 있다고. 호흡은 이게 돼. 근데 연소는 내가 이거 한번 불 붙이면 불 탔다 쉬었다 이렇게 타지 않잖아. 얘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한 방에 타고 끝내는 거잖아. 그지? 이 차이야. 연소는 한 방에 에너지 내고 끝. 근데 호흡은 조금 내고 쉬고 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호흡은 단계적으로 이게 돼요. 조금씩 단계적으로 소량씩 방출이 되고 연소는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에너지 방출한다. 요 차이가 있어요. 요거 이제 차이점 비교하는 거예요. 요 표는 이해했어? 요거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저거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반응. 이렇게 좀 다르다.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더라. 진도는 여기까지.